반갑습니다. 시민평화학교라는 이 명칭 자체가 지금 또 우리가 21세기를 맞으면서 거듭 필요한 강좌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이라는 용어와 이 평화라는 용어를 각각 띄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평화라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이 강의 제목이 그런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협치도시의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먼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협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협치가 등장한 배경은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 정부가 해왔던 이런 행정 방식의 이런 정책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워낙 지금 복잡다단하게 되면서 한계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 촬영하느라고 학생 하나 써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드리는 예. 그리고 또 지금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이 신자유주의가 또 등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인간성이 이제 말살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가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 이런 최소한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 배경이 있고요. 또 그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제3섹터로서 이런 공공정책에 참여했던 이런 과정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행정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걸 또 뛰어들어서 실험적이고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또 실험하고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 행정이 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한계들을 시민사회가 다시 대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게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기존의 어떤 민주 운동이라든지 또는 노동운동이라든지 이제 환경운동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가지고 작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NPO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NGO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마을 공동체, 최근에 와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과 그리고 이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투쟁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넘어가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거나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킬까 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민사회 조직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이런 확대 부분들,
그리고 또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토대 이런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축적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이제 그 역할들을 자임하고 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이제 바뀝니다. 그동안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또 시민사회의 어떤 그 능력이나 참여의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정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있었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적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 성장에 대해서 이제 함께 파트너십으로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국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특히 여기 주목해서 볼 부분들이 그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이라는 부분들. 20대 국회 때에 이걸 이제 진선미 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을 이렇게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상정됐는데 불발됐어요.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게 99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법은 실제로 시민사회가 활동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기능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우편물이나 통신료 감면 부분들 아마 실무진으로 활동했던 분들은 다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하나는 이제 공모 사업 하는 거. 그 두 개 부분은 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민사회의 역할과 또 기능 측면에서 그 부분들은 너무 한계가 많다. 그래서 이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을 이제 만들고 이 법은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차원에서 이게 이제 민주 변호사회도 참여하고 다양한 이 사회 운동에 관심 있는 제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다듬어가지고 제출된 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도 통과되는데 일정 정도 부담을 가지는 정치 세력이 있겠죠. 그래서 무산되었습니다. 자, 20대 국회가 이 법을 끝까지 제정을 못함으로써 자동 소멸되어 버린 법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사회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는 이 법을 만드는데 하세해버리겠다. 그러지 말고 실효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이 규정을 우선 만들자. 그래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이걸 올 5월 26일 날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발효되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이 법을 만들고 그 21대 국회에 지금 이 법이 또 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이 법이 또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21대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는데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이라는 측면들이 전국의 각 지자체 차원에서 이게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은
시민사회 발전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조례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이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문제들을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실험함으로써 이런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걸 공익활동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이렇게 이 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정책 과정에서 민간 협치 사례를 그동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종 위원회, 부산에도 지금 위원회가 모르겠어요. 한 180개 이상 위원회가 되겠죠. 그리고 구군에도 거기에 준하는 조례들이 있는데,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거의 다 심의하고 자문기구의 성격들에 다 머물러 있었죠. 그죠? 민선 7기 들어와서 조금 이제 손을 보기도 했는데, 주로 중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어느 위원회에 특정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일부 양적이고 표면적인 부분만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 거버넌스라는 협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 자체의 성격 자체가 너무 자문기구나 심의기구적 위원회가 너무 많은 부분인데 오히려 저런 부분들을 좀 위원회를 앞으로 만들 때는 이 권한을 나누고 함께 책임지는 이런 어떤 차원의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도 지금 행정 혁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권자인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직접 참여 제도 중에서도 고도가 된 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직접 주민들이 이렇게 편성하자고 제안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제한된 내용들이 반영되는 반영률을 보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많이 하는 편에 비해서 어떤 지자체는 또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 예산을 보고 예산을 판단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영향도 그런 정책적 기능까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주 과정들을 보면은 그동안 행정이 주로 해왔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주민들이 제안을 많이 하는 어떤 행정을 따라가는 어떤 이런 패턴들인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떻게 이게 주민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이걸 해결해 가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주민들이 예산을 보는 눈, 이 정책을 실현하는 이 실현 관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을 정책에 담은 지금 현재 강원 1번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부산도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OK 1번과 같은 이런 어떤 부분들도 그동안 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실행 과정도 좀 투명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같이 좀 만들어져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참여함으로써 어떤 내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런 변화의 어떤 중심에 시민으로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경험이나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갖게 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적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또 그 과제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민간협치협의회라는 부분들이 이제 민간협치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협치에는 시민들의 능력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의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시민들은 대응성도 있고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 뭐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협치의 파트너로 나서고 있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은 행정이 가진 그동안의 행정 관행들 이런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그 패턴들을 일정 정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관행들 때문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저런 어떤 그 이제 대응성들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한두 번 경험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시민들의 이런 경험들이 실질로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협치의 개념이라는 부분들은 그동안 관이해왔던 그런 어떤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민간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어떤 밑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시민 참여라는 부분들이 그동안은 단순히 참여해서 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그냥 의견 개진하고 자문하고 하는 이런 어떤 성격을 넘어서서 이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이걸 해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정책 투입의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좀 해봐야 이것이 유용하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NGO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권력 감시 영역에 가지는 이런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변화하고자 하는 이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문화적 어떤 변화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개입하는 이제 현장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그동안 시민운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공익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 공공성이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같은 이제 인식적 공감대를 만들고 우리가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참여하는 그 목적들이 명확해야 이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치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참여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 공공정책에 시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그게 책임진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정책적 어떤 협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또 이 함께 나눔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협치 설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제 인상 깊게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시민사회에서는 결정만 하고 책임은 안 지더라. 이제 실제로 협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같은 문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제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 민선 6기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예산권과 인사권을 나누는 연정,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이 부도지사를 실질적으로 또 반대편에 다가 할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같은 나누는 연정 형식의 그 도정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왜 작동해야 하는가 부분에서 언제나 정치적 어떤 갈등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어떤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치의 단계별 시민 참여 프로세스를 보면은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이 먼저 1단계입니다. 이 정보가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은 협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청구법이 제정되어서 실행되고 있지만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가 안 되는 못하는 어떤 사유,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뭐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보 공개를 이제 뭐 안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남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걸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공론이 만들어지고, 그 공론을 통해서 좀 더 수기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밀에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정보개를 아는 사례들이 많은데, 우선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 알 권리에 대한 이 우리 사회적 이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먼저 확보되어져야 이게 협치가 좀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공론화되는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후유증 같은 게 뭔지를 세밀히 이제 살펴보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걸 도출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어떻게 여기에 지금의 참신한 생각들, 그리고 또 좀 더 전문가적 의견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권한을 나누는 결정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은 주민 투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참여 예산제를 통해 가지고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어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도화되어 있는 방법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지막 부분들,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5단계 부분들, 이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책임도 같이 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 이 단계가 지금 협치의 가장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 부분들인데, 저 부분들은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민간 협치에 뛰어들 때는 그 과정마다 어떻게 신뢰를 잘 상호 쌓아가면서 이걸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책임성들을 분명히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협치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협치가 필요한가 어떤 사안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 협치하는 부분들이 이제 행정에서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민간이 이 정보 공개 단계부터 해서 같이 이 5단계까지 갈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민간이 함께 설계하는 이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그 과정들 속에서 만약에 그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중단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우리가 되돌아보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일방적 책임으로 우리는 뭐 결론 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 하려 하는데 저쪽에서 안 하려 하더라. 또 뭐 또 행정 쪽에서 시민단체 쪽에서 보니까 뭐 다르더라. 그러니까 저 협치 창구라는 부분들은 상호 여러 어떤 창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과 관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협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협치 과정이 전 과정도 협치적이어야 되고 그 내용도 협치적이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치의 필요성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실업 문제, 또 도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또 다문화 문제, 지금 현재 지금 하는 이 코로나19 예방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행정이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여하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이 주권의식이라는 게 점점 더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런 어떤 공공의 정책 과정에서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정말 주인이구나. 그리고 이 문제는 나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주권의식이 점점 더 향상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화돼 가지고 오히려 안 하면 더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협치는 이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이 도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바로 여기 협치에 뛰어들고 있는 나 자신 또 우리라는 이런 측면에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산광역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조에 보면은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민이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협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민간협치의 정의를 수시로 제가 봤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거치면서 수시로 이걸 상호 제시하면서 확인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협치 시스템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으면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아직 이 초기 단계에 우리가 진정한 협치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가질 때는 이 협치가 가지는 이 원래의 어떤 협치의 뜻, 이 뜻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어떤 우리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이런 협치들은 바로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지금 구조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 협치협의회 추진 체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민간 공모를 통해 가지고 부산시 부산 시민협치협의회 산하의 행정자치국 산하의 사회통합 담당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민협치 추진단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추진단과 시민사회 사이에 부산협치 시민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이 협치하는 어떤 이런 논의, 이 프로세스나 이 체계화시키는 과정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것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시정혁신분과 있고 시민참여의제분과 지역협치분과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지역협치분과 차원에서 보면은 구군 등 지역 단위 협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혁신 의제 추진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각 구군으로 협치 협의회가 빨리 좀 구군 단위에 이것들이 좀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광역도시 내에 16개 구군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에서는 이게 지금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정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구정이나 군정 차원에서 이런 협치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식적 전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군 단위에 있는 단체들, 그리고 활동하는 단체들의 역량 자체도 좀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 협치협의회가 바로 저런 부분에 역량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생태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시정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저는 의지가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협치 친화적인 부산시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부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항상 좀 공론화하고, 그리고 그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얘기하고 쏟아내 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시민 의제 발굴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의제 발굴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의제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의제가 정책화되기까지는 하는 어떤 이 전문적인 어떤 판단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도 동반돼야 되고, 또 추진 주체도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진행 과정들을 이해하고 또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치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협치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각자의 주관적 방식에 의해서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그걸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제 의지들이 더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전반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고 또 갈등으로 치닫아서 중단돼 있고 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든지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협치라는 부분들은 꾸준히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적 어떤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그 실현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한 그런 관점에서 서로 자리에 앉아야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행정에서 이 시민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이 쪽에 투자를 좀 해줄 부분들이 시민 플랫폼과 생태계 형성 부분들인데, 이제 부산시도 이제 이 협치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행정의 어떤 관행적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앞으로 협치는 협치 추진단이 하는 거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20세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이 경제적 어떤 성장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도 문제가 반부패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반부패 문제가 조직 내에서나 기관 내에서 그럼에도 교육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그 배경에는 보면은 그런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다 하는 이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칸막이 행정의 폐해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문제라든지 이 반부패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조직의 모든 운영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야 이 민주공화국의 실질적인 어떤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그런 게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니까 한 부서의 어떤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책 실행 과정에서. 그래서 이 협치에게는 빨리 어떤 그런 시민 플랫폼 같은 거, 그러니까 복지 분야는 복지 협치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요. 환경 분야는 환경 플랫폼이 있어야 돼, 협치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이런 플랫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이게 공론화되고 이런 협치 과정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플랫폼적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치 모델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인데, 글쎄요, 우리가 이제 모델 개발이라는 부분들은 깜깜하고 앞이 잘 안 보일 때 좀 이런 모델을 좀 개발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는데, 근데 이 부분도 워낙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들이 급변하게 막 등장하니까 그 문제 주역에 있다가 또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NGO 활동가들도 이 활동을 해보면서 자기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자꾸 늘어나. 이게 그런데 우리가 담당하는 그 업무가 맡게 되는 업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꾸 조직을 확대시키고 조직을 배치시키는데 그러다가 뭐 사람이 뭐 수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결할 그 어느 정도 성과 속에서 이런 것을 이걸 이제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조직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은 좀 판단해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이 어쨌든 좋은 협치 모델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4개 분야에서 협치 협의회가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부분들 협치 활성화 기반 사업하고 시정 혁신 사업, 시민 참여 의제 사업, 지역 협치 사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협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나 동에서 협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 특히 이 동단위 협치 플랫폼이라는 부분은 제가 협치 플랫폼이라 해서 무슨 뭐 그런 센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지금 현재 협치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그래서 협치 시스템 문제고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협치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행정이 주민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선 평가를 좀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면은 왜냐하면 동행정이 구청의 어떤 그 지시사항이나 구청에서 내려오는 사항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뭐 관행적으로 한다든지 정부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과는 이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걸 동행정이 또 주민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거 하는 이런 평가 체계들을 빨리 좀 만들고 거기에서 이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런 걸 가장 잘 체화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협치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협치 플랫폼이 저는 좀 우선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의제 사업이나 지역 혁신 계획 같은 부분들 이거는 이제 마을 계획 수립과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지금 현재 새롭게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저기에 같이 녹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시민협치협의회 핵심 전략 부분들은 의제 선정을 하고 공론화하고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들인데 일정 정도 저는 이 협치 부분에 이런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갈 때 좀 그 협치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같이 좀 결합이 돼가지고 이 공동체 단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이 전문가의 참여라는 부분들이 저는 어떤 정책적 모델을 만드는 데는 같이 초기에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데 부산시정 차원에서는 그동안 공론화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BRT 문제라든지 북한 개발이라든지 지역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어떤 시정 과제들에 대해서 공론화가 만들어져서 주로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시민들 일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런 공론화가 만들어졌는데 동 단위에 구 단위에 이런 어떤 공론화가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 그러니까 가축시장 폐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론화가 많이 만들어졌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대에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그런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공동적 여론이라는 것이 어떤 생성되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관심 가지는 주민들은 내가 여기에 한 주체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거, 내가 그걸 보고 있거나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론화 부분들, 초기의 정보 제공 부분들과 이 공론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전제되어져야만 이게 협치가 이제 흘러가는 과정들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건 시민사회가 잘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이런 데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진정으로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약화됐다는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비판하고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협치 부산 시민 2020년도 그 협치 사업 진행했던 거 보면은 협치 이제 시민도 협치 선언식 했고요, 발족식 했고요. 그리고 협치 의제 선정해서 백인 원탁 토론 거쳤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참여를 해서 원탁 토론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히 계속 좀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가 협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런 데 대한 이제 상상력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것들을 자꾸 높여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보면은 뚜띠엔 쭈디라는 민간 협치 알아보기 요거 이제 만화가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데 책이 재밌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책들이 저는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확 뿌려져 가지고 좀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협치 공모 사업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2021년도에 결정돼서 예산이 이제 발행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협치의 과제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광장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가는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나 도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기에 익숙해 있는 부분인데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재 생활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우리에게 와닿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민주주의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이걸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주민자치회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주민자치회 운영과 설치 부분들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그걸 그렇게 주민자치회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구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조례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법률적 이제 어떤 그런 내용과 연동되는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꾸 이제 중앙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그것을 전국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금 현재 내려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해양 도시와 그리고 그 공업 도시와 그다음에 이런 환경 도시 이런 어떤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참여 민주주의,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문제가 우리가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예중에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시민사회, 공무원 사회의 협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 협치 역량 강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좀 많은 어떤 지금 단계에서 영향을 좀 쏟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민간 협치를 위한 10계명이 있는데 먼저 그 민관 협치에 대한 결단, 정치인의 인식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이 그동안 이 협치를 잘하는 리더십이라는 부분들 정치인도 보면은 자신의 정책을 이렇게 이제 실현하고 자기가 그런 정책을 발휘할 때 실제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성과주의 뭐 보여주기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개정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회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입법화를 하는 게 과제인데 그런 것들보다도 문구만 바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조례 개정 실적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나 내용은 별로 없는 이런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명한 좀 민간 협치에 대한 그 리더십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협치의 목표와 이 한계 초기 설정 지나친 기대감 갖지 말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 5단계를 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이 정책 상담 참여는 정책 형성 초기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역할이 필요한지 이걸 분명히 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공평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인적, 물적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할 때 협치의 가치라는 걸 항상 명심을 좀 하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정책은 상호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이게 정책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관행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혁신적인 방안들을 실험적인 혁신적인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함께 가진다 하는 이런 그 책무를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평가하는 부분들 어떻게 그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 협치 과정에서 서로 성과를 얻는가 하는 부분에서 적정한 평가 방식이 이제 도입돼야 되고 그리고 시민 이 협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 참여가 무조건 어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계층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불평등을 양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의사소통이라든지 심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리고 오히려 즉흥적인 판단에 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시로 정보 공개. 우리가 BRT 공론화를 할 때에 보면은 초기에 그 BRT를 보는 관점을 투표를 하고 그리고 제일 다 그걸 자료를 주고 또 설명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다시 투표를 해보니까 뒤집을 수도 있고 다시 그대로 처음과 같이 결정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걸 보면은 그런 방식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너무도 소중한 민주주의적 경험들을 가진 거죠.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할 때는 투표를 할 때도 그런 이제 그것들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공론 과정에 참여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건데 이 협치 시스템은 일상적으로 공공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부분입니다. 더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협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리더십과 공유 비전, 목표, 교육, 성과 보상 이런 부분에 명확한 핵심 체계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협치 부분들은 왜 더 필요하냐면 이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성과가 옛날같이 이렇게 경제적 성과같이 양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가치나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사회적 이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속에서 지금 현재 있었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는 환경적 문제라든지 미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빠뜨렸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준비 안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별로 이걸 있어도 없어도 될 듯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신뢰적 관계라든지 인권 존중이라든지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라든지 어떤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어느 날 배 타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때 준비되어 있다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데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협치를 확대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협치가 도시 재생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북구 협치학교 올해 이제 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뭐 더 많이 확대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활 현장 측면에서 더 많이 간다. 그리고 저는 이 협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산 지역에 우선 좀 부문별 확대 영역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여기다 두 부분인데 하나는 환경 분야와 문화 분야 부분인데 왜냐하면 환경 분야 쪽은 부산에 있는 환경 단체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전국에 있는 그 각 지자체의 이제 어떤 역량들보다 굉장히 높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 대응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에너지 전환 문제라든지 발빠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늘 공론화해서 토론도 하고요. 기존에 뭐 또 강 하층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많은 어떤 환경 단체들이 역량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정책에 이런 어떤 그 협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민간 쪽은 협치에 어떤 역량들이 쌓여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들이 부산시가 빨리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 쪽도 지금 굉장히 흩어져 있지만은 이 문화 쪽도 굉장히 많은 저변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빨리 좀 이 협치 시스템을 부문별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부산시가 총괄적 어떤 그런 걸로 가지는 부분보다 문화와 이 환경 쪽은 먼저 협치 시스템이 먼저 좀 작동하면 좋겠다. 근데 복지 쪽은 이게 지금 빨리 하면 좋겠는데 워낙 이게 지금 재정을 투입하는 복지관과 이런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워낙 형성돼 있어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론화를 시켜서 좀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협치의 목적은 분명히 이 문제 해결이라는 우리가 당장은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안별로 접근함으로써 나중에 제도화 쪽으로 다시 이 일상적인 어떤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 좋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민관 협치라는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행정은 예산과 공간이 있으나 정책 아이디어는 부족하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있으나 민간은 또 예산과 공간이 없다. 그 다음에 협치를 통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지해주는 민간과 만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들. 행정은 사업의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협치를 통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민간 쪽으로는 내가 제안한 일인이 잘 되게 하라는 자발성이 생긴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행정의 시간은 너무 조급하다. 빨리 성과를 내야 어떤 인과 인사에 좀 반영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행정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 쪽에서는 행정의 시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간협치 같은 경우는 이 민간협치에 참여하면서 상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협치 능력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같이 쌓아가면서 기대 효과를 좀 분명히 하고 목표에 맞는 협치를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이 사회적 그 가치와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이건 정말 일상화된 용어죠. 요즘은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는 많이 좀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등장 배경은 이제 한마디로 사회 위기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동의 토대와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 바로 우리가 사회 위기를 얘기할 때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기후 위기가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위기도 이제 현실화되었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문제와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의 한계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60년대, 8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에 이때는 경제적 양이나 어떤 그런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81년 유원 환경 이후에 이 경제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 가치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확대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참여 민주주의라든지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문제 그리고 문화적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양적 측정으로는 이것이 측정이 참 어려운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성적 평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에 어떤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접근하고 그리고 또 해결의 주체로서 나서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제 행복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걸 이제 디벨롭먼트 이거 뭐 개발 뭐 이런 얘기하는데 발전 목표라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들은 이 발전도 너무 발전이라고 하니까 자꾸 개발 중심의 발전을 하더라. 그래서 이 용어도 성숙이라고 바꾸자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성숙시키자. 이제 그랬을 때 내외적 어떤 그 성숙이라는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뭐 용어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그런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들은 이 유엔이 정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러니까 SDGs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 금지와 존중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이렇게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정리를 해보니까 노무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참여정부, 참여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동반성장했고 국정 원리를 원칙과 신뢰, 공정과 번영이죠, 번영. 그리고 또 투명, 공정과 투명, 그리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율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인류 국가, 저탄소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4대강을 만들었죠. 이게. 그리고 이제 국정 원리는 창조적 실용주의 이 당시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그랬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희망의 새 시대 국정 비전이 그랬고 국정 원리가 창조 경제, 경제 민주화 그리고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 창조 경제가 뭐냐 뭐 이런 논란을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 논란하다가 거의 다 보낸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혁신적인 포용국가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들,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이렇게 해서 이 역대 정부가 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이 정책적 이제 과제들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부 혁신 비전 체계들을 보면은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부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인인 나라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그 주민 주권이라는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용어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국정 목표는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이렇게 해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임을 표방하고 참여와 협력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 이 두 개의 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이 전략을 세웁니다. 여기에 어떤 이제 특징들은 여기 지금 보면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국가 이렇게 해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고용 기회와 소득을 이제 증진시키고 불평등을 줄여나가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경제적 포용 관계, 역동적 혁신이 구현되는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중심 경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구호들은 굉장히 거창하고 실질적으로 기대를 낳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과연 실효성이나 이 실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회적 가치에 있어가지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 사회적 가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 못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 그래서 이걸 대안적 담론으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쟁점들이 있습니다. 유엔이 주도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2015년도에 유엔이 유엔 제74 총회 때 이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가 있는데 거기는 5개 영역 쪽은 이제 뭐 그 사람 그리고 평화 또 그 이게 번영 이렇게 이제 5개 목표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 모델들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 생태적 목적 이 세 개를 축으로 해가지고 이 17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169개 세부 목표들을 정합니다. 이것은 세계 각 국가가 자기 이 국가적 목표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이것이 또 마을 단위로 들어가면은 또 그 마을의 특징에 따른 169개, 169개 목표에 따른 또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걸 전부 다 이 목표를 전부 다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특징에 맞도록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에 맞도록 그 마을의 특징에 맞는 목표들을 끄집어내서 그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 목표 계획들을 수립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런 목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쟁점은 이런 겁니다. 과연 이 169개 목표가 이렇게 유엔이 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하나하나 목표가 빈곤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이제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삶의 질이란 좋은 사회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이런 퀘션 마크 속에서 어쩌면 160개 목표가 아니라 오늘 200개 목표를 더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회적 경제의 안정성 회복이라는 부분, 사회적 가치 부분에 사회적 경제의 안정성 회복 부분인데 사회적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 경쟁의 경제 이런 어떤 그 독자 그 승자 독식의 경제 이런 부분보다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 자본,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 경제가 안정적으로 이게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안정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사회 혁신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CSV라는 부분들 그리고 공공성과 공공서비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대안적 담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용어적 측면에서 그냥 아주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론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쟁점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쟁점화되고 있고 좀 더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는 이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좀 공식적으로 좀 정리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영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그 활동,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그 활동들을 사회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 해서 박광원 의원이 2017년도에 발의한 내용들에 보면은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헌법적 가치로서의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 그래서 경제, 환경,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상위 가치의 성격.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면서 상위의 가치다. 사회적 가치는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 시대가 지금 현재 만들어낸 용어들입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이 가치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체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그 활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서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는 상위 가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권 문제, 그다음에 그러므로 또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 환경 유지, 그리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노동권과 근로조건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그다음에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부분들,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해, 그리고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이렇게 해서 13부분까지 내용들을 포함한 부분인데 이 내용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좀 보이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사회 공동체를 실현하는 그 가치와 모든 활동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사기업은 이 CSR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R. 이, 이, 이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가지고 더 선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우리가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 연대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개인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와 또 개인들 이런 분들은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 참여하고 그리고 사회 혁신을 이루는 부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이 혁신들에서 참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들의 역할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왜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그리고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거 한번 용어 부분에 이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뭐뭐뭐 다 땡땡땡이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땡땡땡이다. 이게 오프라인 같으면 지금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각자가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써가지고 나중에 강의 마치고 한번 나중에 발표를 한번 쭉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 해도 좋고 두 개 해도 좋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땡땡땡이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자,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경제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 사회적 경제의 영역 한도와 이 사회적 가치의 이 과제 부분들인데 이 사회적 경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이윤보다는 사회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고 또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하는 거 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부분들도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원리, 협동조합의 원리.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꾀하거나 뭐 공공으로부터 어떤 재정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천만부동한 일입니다. 이 부분들은 협동조합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이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이 대안적 경제 모델로서의 이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원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만약 이익을 얻는다면은 분배를 같이 하는 이런 어떤 것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제를 잘하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지역의 마을 문제나 사회적 경제의 체계를 만들고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그래서 이 마을의 자원을 통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마을 기업의 가치라는 부분들. 그리고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서 여러 가지 자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로서 이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 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철학은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들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은 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왠지 이제 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 너무 좀 성과적이고 너무 이제 좀 단편적인 어떤 일자리 이런 걸로 써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진입하는 이 장벽이 좀 더 유연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좀 유연해가지고 자활기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내부적 요구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역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성장 발전시키는데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 방안으로 이 소셜 리빙 랩이라는 걸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주민들이 어떤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도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이나 또는 타 영역에 있는 이런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걸 말하는데 여기는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죠. 이 소셜 리빙 랩이라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이 생활 혁신들을 이루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리빙 랩의 이 필수 요소들을 보면은 사용자의 능동적 참여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제 실행하는 것,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 또 하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론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문제, 그리고 이걸 공동으로 창조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사회적 가치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네트워킹을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리빙 랩은 만약에 어떤 특정 공간이나 특정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셜 리빙 랩을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 소셜 리빙 랩을 정말 한번 구사를 해본다면 우리가 MCA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뭐 복지관 이런 데 지역 현장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쪽에서 이 소셜 리빙 랩을 적용해보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역 사회 자원 그 문제를 푸는데 자원은 어떤 자원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조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네트워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네트워킹은 어떤 네트워킹을 가동하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걸 갖다 구축된 그 내용 그 안에서 방법적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이 리빙랩은 실험성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걸 이제 계속 구사해 보는 거죠. 이게 여기 이제 리빙랩의 실현 주체는 시민들, NGO, 공공기관, 민간, 학계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리빙들이 오직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공 영역도 필요하면 참여하고 학계도 참여하고 NGO도 참여하고 다 이걸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역들을 보면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은 의견 제시하고 공동으로 이걸 이제 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창안을 하는 분이고 NGO는 의제를 연결하고 공동 창안과 참여 그리고 공공 부분은 인프라 구축해지고 그다음에 민간은 이 시제품과 지역 그 특징을 반영한 솔루션 개발 어떤 걸 학계는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벤져스를 꾸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근데 여기에는 적용하는 방법이 약간 실험적인 부분들 다양한 방법들 새로운 방법들로 이거 같은 그것도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전국 공모도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리빙랩 방식이라는 게 이건 사회혁신 쪽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도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를 얘기를 할 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면 19세기에 자본주의 1.0이라면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이제 일어나고 그전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자본주의 2.0 되면은 공황 이후에 정부가 이제 뉴딜 정책을 써서 이제 경제에 개입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뭐 수렴 자본주의 이렇게 케인즈학파가 등장하고 그리고 70년대 되면은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대처와 레이건에 의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언제나 옳다. 이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2008년도 되면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그리고 정부도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 이거 그러면서 공생적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이제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를 볼 때 이 사회적 경제는 균형적인 경제 발전 시대에 이 시민사회 성장과 이 사회적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적인 경제 발전 시대의 하나의 과제로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는 그 이윤과 공익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고 이윤 추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는 바로 신뢰를 팔고 바로 그 이제 사람을 가장 중심에 놓는 이게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포회와 연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이 서로 교환하고 교환하고 서로 나누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이 권력은 국가 권력은 재분배되는 부분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와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의 그 영역에서 이 사회적 경제 부분들은 바로 이윤과 공익을 함께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 중심의 그런 인간의 연구를 한 그런 그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었는데 우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말기업 이 부분들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통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 또 자활기업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들에게 다양한 이런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들을 말하고 말기업은 바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수익 사업을 만들고 저거 또 공동 문제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미션과 주요 사업들을 보면 일자리 이 부분들이나 교육 복지 부분이나 지역 재생 또는 뭐 생명 보건, 문화예술 발전, 나눔 문화, 공정무역, 여행, 공정경제 유통 이 영역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제 영역에 대안적 경제 영역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 속에서 이제 잠재의 원래 경제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이제 분할을 계속 분할로 참여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적 경제 가치를 가지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부분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 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서비스 분야별도 보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간병사 지원, 이거 간병가사 지원이나 문화예술 또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보다도 더 지금은 더 분화되고 실제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제 이렇게 자활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각 영역마다 독자적인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기업 지원법,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 이렇게 쭉 전부 다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몇 년 흘러가다 보니까 이 각 영역에 있는 이런 어떤 분문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좀 더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 자체를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대 국회 때 이 부분들을 제정했는데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7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야당도 만들고 여당도 만들고 대표적으로 지금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유승민 의원 여당 쪽에는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발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 2014년도에 발의되고 아직까지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2013년도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 아직도 통과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4년도 6월달 이것도 아직 통과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경제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양극화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그리고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 이렇게 했고요. 사회 서비스 확충과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의 발전, 기본 정신은 협력과 연대다. 자기 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다. 이렇게 이 사회적 경제의 목표를 정해놓은 부분들은 2013년도 당시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움직이는 그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는 지금 현재 이게 정치권에서 발목이 계속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때 이 법들이 다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번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이렇게 봅니다.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관계 법령, 법인격과 지원법 이걸 나누고 그리고 이걸 다 조직 간에 협력해서 연계하는 부분 나누고 지원 정책으로는 정책, 금융, 기술 혁신, 공공조달 그러니까 금융 쪽에 어쨌든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보증이나 뭐 펀드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정책 금융 부분의 한 측면들, 그리고 기술 혁신 부분들, 어떻게 이게 이제 이 R&D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 부분에 어떻게 혁신하는 데에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와 주거복지라든지 공공구매 부분에 공공조달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의 정책들은 어떤 부분에 소셜 벤처나 노인 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소상공인 협업화, 청년 해외 그 취창업 지원, 기타 이렇게 해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을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이렇게 이걸 설계를 지금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또는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 할 때 좀 이런 판단을 먼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제 공동체들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조직이었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조직이었나,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공동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제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 때 내가 필요를 해서 만든 부분들은 그것은 뭐 어떤 이제 이익을 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조직,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는 조직,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우리가 이제 설립할 때에 가지는 이런 어떤 관점이라는 부분들이 명확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생각할 때는 이 대항 경제적 성격을 가진다. 근데 과연 대항적 성격을 가지는가 이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대항 경제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이탈리아의 볼로나 지역에 저희가 그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볼로나 지역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제 연합체로 다 묶어져 있으면서 그 지역 경제에 해고도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이 7%인가 전체 경제 내에 한 그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주택 부분에 뭐 건설 부분에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연합회에서 다른 분야로 일자리를 이렇게 이동해서 하거나 아니면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다 보내가지고 교육 훈련을 하는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대한경제라고 확실히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경제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의 뭐 독립운동 하듯이 또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를 생각을 할 때 이건 명확하게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공공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차원의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생각을 더 명확하게 하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부도나고 도산하는 것도 많아질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회적 경제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협력과 신뢰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는 목적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호혜의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생태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생태계가 좋은 생태계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마을 공동체도 있고 자치 자립하는 공유 경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생태계는 사회 문제 해결하고 이걸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걸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 때 출발해야 될 인식은 우선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던 부산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뭐 부산의 그 대도시 지역 박탈 지수라든지 여기 이제 좀 부산의 현재 사회적 통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런 생태계는 주로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부, 이제 부산시가 주로 만들고 지방, 그다음 기초지자체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우선 이런 생태계, 사회적 경제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 기업 인재 양성 학교, 그 다음에 컨설팅단 구성과 지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이런 부분들인데 사회적 경제 생태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적 어떤 그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부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를 운동을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내가 기여를 해보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에 투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를 해보고 실패하면 그냥 그거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치는 부분인데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은 사회적 경제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그럼으로써 더 풍부해진 이 사회적 경제 활동에 그런 영향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 인재 양성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환경 교수의 중간 지원 조직 지원센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기업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 단위에도 지금 만들어진 구들이 꽤 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과 이 시즌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거의 저는 아주 긴밀하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부산의 마을 만들기가 2010년부터 행복마을 만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시재생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들은 부산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뉴딜 사업도 지금 올해도 3군데가 선정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마을 공동체라는 그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 마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게 이제 잠깐 움직이다가 재정이 투입될 때 움직이다가 그 재정 투입이 끝나고 나면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주민 공동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런 한계에 부딪혀요. 이게 2017년, 16년도 이 단계쯤 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 사회적 경제와 결합이 만약에 원활하게 됐다면은 사회적 경제가 마을 경제 속으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원활하게 결합이 됐다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런 부분들 지금 상황이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저는 생각에 빨리 이 마을 공동체의 주민 공동체의 이 사회적 경제 체제가 그래서 자립적 마을 경제 구조라는 측면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마을 내에서 주민들과 이 실질적으로 이 경제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 마을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구 단위에도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는 게 일정 정도 필요한 곳에서는 좀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이제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 조례, 부산시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구 단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민간 조직으로 부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경제 지역 발전의 연관성 부분들은 이게 분명히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는 사회적 경제 비율을 제시하고 해마다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역 경제 기여율에 대해 가지고 이 공존의 경제로서의 이 기대감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영리 기업보다는 고용 유지율이 높다는 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기존의 경제 기업보다는 기존 이 고용 유지율이 훨씬 더 높다고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성이 높아서 이 향후 경제적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형 경제 체제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지자체, 기업,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강화되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그 자활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말개 협동조합을 평가하고 토론회 하는 데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만약에 그 어떤 지원이 된다면은 이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걸 실질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조성되는 사회 혁신 기금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가치 기금 아니면 사회 혁신 기금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이런 어떤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기금 조성이라는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좀 통합적으로 빨리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동행이 서울의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데 여기는 공익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는 어쨌든 공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활동가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 활동가들에게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공부하려고 하면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또 필요한 자기 이제 훈련 이런 데 지원도 해주고 공모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 이런 게 필요하면 이런 데. 동행 같은 경우에 저기 있는 활동가들 이용하면 좋아요. 이런 부분들 수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동행 사회적 협동조합 동행 치면은 이 동행이 어떤 사업 공모하고 있는지 나타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재단, 지역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보면 거의 다 지금 보면 지역재단을 통해서 이게 기업재단 또는 지역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공공의 영역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활동하는 쪽에다가 그 지원하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제 거의 다 이제 됐는데 우리가 이 사회적 이 경제를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지금 가장 좀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이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가, 경제 활동가 양성 부분들이 우선 좀 지역 내에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경제 활동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걸 평가하고 다시 이걸 재조정하는 어떤 힘들 이런 힘들을 가지는 게 지역 사회에서 각
부분마다 이렇게 영역마다 이렇게 계속 차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참 이게 사회 경제가 벽에 부딪히고 다 어렵다, 못한다, 힘든다 하는 이런 데 머물러 있는 한계에 있어서 하루빨리 좀 사회 경제 활동가들이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드는 게 우선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 단계에도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